네, 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제 옆에 계신 변영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프로텍입니다. 프로텍은 1997년 설립돼서 200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고속 자동화 시스템 기반 반도체 패키지 공정 장비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주요 제품은 디스펜서, 다이본더, 무인 운반차 등이며 표면 실장 공정과 LED 패키징, 스마트폰 제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디스펜서를 1998년 6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산화시켰고요.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삼성전자, LG전자, 엠코테크놀로지 코리아 등의 제품을 공급 중이며 아시아권 국가들의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1,739억 원, 영업이익 492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은 46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101.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19.9%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318.1%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회사는 고객사의 반도체 제조용 설비 투자 수용 증가에 따라 매출과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확인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볼까요? 네, 프로텍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는 정말 좀 답답하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가 좀 분간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4월 6일이었습니다. 좀 공시 내용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회사 먼저 이 풍문 또는 보도 관련된 내용이 좀 있었는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일단 보기 전에 조회 공시 요구죠. 4월 6일자였습니다. 네네.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또는 보도입니다. 회계 처리 기준 위반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검찰 통보설이 사실입니까? 4월 7일 날 6시까지 좀 답변해 주세요라고 한국거래소가 조회 공시를 했죠. 자, 이에 대해서 4월 6일 날 회사는 즉각 답변을 했습니다. 회계 처리 기준 위반 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 검찰 고발 등입니다. 조치 대상자는 프로텍입니다. 내용 보도록 할게요. 대상의 결산기는요. 2013년도부터 2019년도에 해당하는 이 결산기에 해당하는 이 회계 재무제표에 대해서 첫 번째, 특수관계자의 거래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 특수관계자와의 이 거래 유형에 대해서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 회사는 거래처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매입 그리고 매출 등의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두 번째입니다. 특수관계자에 제공한 지급보증에 관련된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 특수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텍이 이 보증을 쓴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은 겁니다. 주석으로 기재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216억으로 좀 추산이 좀 되고 있어요. 216억 21억이죠. 21억 원입니다. 네네.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21억 원의 지급보증 주석을 좀 기재하지 않았다. 세 번째입니다. 특수 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에 대한 어떤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 전체 연도는요. 2013년도부터 2019년도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내용은 뭐냐면 전체적인 어떤 사항을 보면 특수관계자와 거래 사실이 있었는데 이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회사의 어떤 이 관계사가 아니라 특별한 어떤 목적, 특수한 어떤 관계에 있는 이 거래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투자자들에게 어떤 알리는 차원에서 어떤 주석으로 좀 기재를 해서 관련된 거래 내역이나 매입 또는 채무에 관련된 사항들, 그다음에 매출에 관련된 사항들을 상세하게 좀 기재를 하게끔 좀 되어 있거든요. 자, 이러한 사실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익관계가 얼마만큼 특수관계인에게 많이 배정되는가. 배정이 많이 되면 될수록 주주권 행사를 통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인지할 수 없는 주석의 어떤 미기재 사태가 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3번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입니다. 과징금, 회사는 회사 관계자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자, 이외에 감사인 지정 2년 그리고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했고요. 그다음에 회사와 대표이사 그리고 담당 임원에 대해서 검찰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떤 시정 요구가 있었는데 2022년도 4월 2일에 1차적인 어떤 조치 결정이 좀 있었고 네네. 회사는 회계 처리 기준을 준수하고 추후에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답변을 좀 냈지만 일단 증선위에서 1차적인 어떤 조치 통보가 있었고 최종적인 어떤 확정 부분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이 프로텍 회계 처리 기준 위반 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 등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 7년 동안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내역과 상호 지급 보증 내역을 이제 재무제표 주석에 이제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이 된 상황인데요. 대표님, 그럼 이거 좀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증권선물위원회 측에서는 이게 고의성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 좀 통보를 한 것으로 봐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대 주주의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다른 회사를 만들어요. 네. 소위 이 회사에 많은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일감을 몰아주기로 합니다. 이 자체에서 소화될 수 있는 모든 거래 유형관계가 전혀 제3의 거래 유형관계가 아니라 단순하게 회사 한 군데로 좀 일감이나 이익을 좀 몰아주는 어떤 형태가 좀 있었다고 쳐요. 네네. 그게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좀 지속이 좀 됐었는데 2020년도 이 회계감사 기준에서 딱 보다 보니까 이거 특수관계인의 어떤 거래 유형 아니야? 라고 의문을 제기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이 주석에 기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일이죠. 특수관계인에 대한 어떤 기재 내역을 성실하게 기재를 한다면 이런 종합적인 어떤 이 고려사항을 투자의 가치 판단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을 어떤 시간적인 어떤 요건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선택지마저도 좀 뺏기는 상황이죠. 네.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어떤 부분들은 물론 이제 회사 측에서는 좀 국제 회계 기준에 따른 어떤 도입 부분 또는 뭐 규정을 좀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된 해프닝이다라고 좀 변명을 좀 했지만 네. 자, 그러기에는 이 기간이 너무 상당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고의성에 대한 어떤 관점은 증선위에서 고의성을 좀 판단을 했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게 검찰 통보 이후에 검찰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정밀하게 좀 조사를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 최대 주주나 이 대표이사 등의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막대한 이익을 전가시키는 어떤 이런 거래 유형들이 좀 있었다면 법적인 책임까지 좀 질 수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이 조사 과정에서 정말로 규정을 좀 인지하지 못했다는 어떤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좀 입증을 한다면 이런 부분도 좀 피해갈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저는 사실상 이제 두 가지로 봐요. 이게 고의성과 좀 맞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게 이 관계사를 하여금 이 특수관계 거래 내역 상에서 이 자금이 유출이 돼서 네. 뭐 최대 주주의 호주머니는 만약에 이제 들어갔다면 그것은 정말 명확한 위법행위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여기서 파생이 되는 어떤 이 독자의 어떤 사업 부분이 가시화가 됐다면 충분히 회사의 어떤 이 계로 확장을 위해서 좀 불가피한 어떤 이 선택 이 부분은 좀 피해갈 수 있는 요소는 있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의문이 되는 것도 좀 사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법인이 바로 엘파텍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프로텍의 특수 관계자로 좀 이 분류가 되고 있는 엘파텍이라는 법인이 있는데 네. 일단 고의적인 누락 여부는 두 번째로 좀 하더라도 이게 당시에 2013년도부터 거래 유형이 확장되는 시점에는 오히려 엘파텍의 어떤 이익 가치가 좀 컸어요. 네. 그런데 이게 2019년도부터 최대 주주의 어떤 관련된 특수관계인 거래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자마자 이후부터는 영업이익이 급감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게 주석에 기재되고 나서 일감이 더 이상 가지 않기 때문에 네. 회사의 어떤 존폐마저 힘든 자체적인 어떤 수익성을 좀 제고할 수 있는 사업 여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 결론치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프로텍이 아니었으면 엘파텍의 어떤 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없었을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고의성 부분에서는 증선위에서 고의성을 판단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7년 동안 거래 내역과 지급 보증 내역이 재무제표 주석에 이제 미반영된 사실이 알려진 상황인데 대표님 그럼 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그 감사 보고서도 좀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증선위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라고 좀 봐야지는 이 공시 내용은 네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지급 보증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특수 관계자 거래 내역에 따른 어떤 주석의 미기재입니다. 네. 재무제표의 어떤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아닌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다만 거래 관계에 대해서는 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매출이 얼마였고 매입이 얼마였고 차입이 얼마였고 받아야 되는 돈이 얼마였고 자 이런 상세한 어떤 이 거래 내역들을 성실하게 좀 기재하게끔 좀 되어 있거든요. 네. 특수 관계인이라는 것은 회사의 최대 주주 또는 대표이사에 관련된 회사 내부자와 관련된 특정한 어떤 이 단체 또는 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이게 법률상 특수관계인의 정의인데 지금 특수관계자 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 어떤 유형보다는 주석의 미기재 그리고 특정 회사에 대한 어떤 담보 제공 사실이 누락된 이런 주석의 미기재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어떤 수정 관점보다는 주석의 수정 관점이 맞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이 재무제표의 수정 관점보다는 주석의 수정 관점이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렇게 좀 제가 이 투자자 입장에서도 좋아 보여서 투자를 했는데 회사가 이제 좀 속이려고 하면은 그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될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좀 미리 인지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지금 2013년도부터 지금 이게 회계 감리를 통해서 관련된 어떤 특수 관계자의 어떤 거래 내역들이 네. 기재가 좀 되지 않는 사실이 좀 발견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자체적으로 2020년도부터는 정상적인 어떤 특수 관계자의 거래 내역을 반영했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시점 관점에서는 2013년도부터 2019년도 지금 2021년도에 이 회계 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2020년도와 2021년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6년에 걸쳐서 과거에 좀 발생됐던 이런 사항들에 대한 이 증선이 조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어떤 재무제표 어떤 수정 효과는 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인재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런 이 주석의 기재 사실이 없다면 사실상 이거 뭐 전문가 또는 뭐 회계사들이 판단해도 절대 알 수가 없죠. 회사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초 어떤 정보 제공 자료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면 이 자료만 좀 보고 이 감사 보고서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도 사실은 뭐 주석 기재가 좀 안 돼 있던 사실을 좀 발견해낼 수는 없죠. 그쵸. 내부자가 아닌 이상은 알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기재 위반 요소들은 증선위에서 좀 더 강화된 어떤 조치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이 증선의 강한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제 사업 부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제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 긍정적인 전망을 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런 뭐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업적인 역량은 아주 좋습니다. 지금 네. 회사 2월 7일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이 공시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회사의 매출액은요. 2020년 대비 101.1%가 증가한 1,739억 원을 좀 기록했죠. 영업이익은 무려 219.9%가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318.1%가 좀 증가되면서 지금 반도체 제조용 투자 설비 어떤 증가로 따라서 이 회사 수혜가 좀 반영되고 있는 흐름인데 네. 지금 영업이익의 어떤 증가 추세가 너무나 확장세가 좀 큽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의 사업도 사실상 사상 최대의 이 실적을 좀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텍의 이 성장 관점에서는 이견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규모 이 반도체 라인 어떤 증설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투자 확대 자 이런 요건들이 프로텍의 어떤 성장 요건과 좀 맞물렸을 때 실적의 어떤 성장은 이견이 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지금 이 프로텍의 어떤 이 설비 부분 중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디스펜서 부분에 대한 어떤 매출 성장 대비가 좀 예상이 좀 됐는데 저는 이 부분보다 지금 소위 말하는 이 방열판이라고 좀 불리는 히트슬러그의 이 장비는 글로벌 1위입니다. 시장 점유율 1위 기업답게 관련된 어떤 이 캐파가 2021년도에도
이 하반기에 기점에서 성장세가 좀 완연했거든요. 네. 2022년도 상반기에 히트슬러그 점유율 확대 부분, 그다음에 이제 성장성의 어떤 반영 효과 충분하다면 실적적인 요건으로 충분히 저는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이 히트슬러그 장비가 1위를 한 만큼 이쪽 부분에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2년 사업도 호실적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기업 자체의 순이익과 또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 이런 일에 좀 연루돼서 안타깝습니다. 거래 재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같이 짚어주세요. 네, 일단 기타 시장 안내 잠깐 보도록 할게요. 프로텍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인데 사실상 이 4월 6일 날 이 증선위로부터 이 조치를 받았던 기업들은 이 프로텍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네. EMW가 있었고요. 그리고 상상이 인더스트리가 있었는데 두 기업은 최종적으로 검찰 통보는 좀 가지 않으면서 거래 정지 상태는 좀 면했죠. 그런데 지금 이 프로텍의 경우에 자, 이 내용입니다. 회계 처리 기준 위반 행위로 인해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건데 자 이거 이전에 셀트리온 삼형제가 한번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증선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최종적으로 이 검찰의 어떤 통보까지는 없으면서 사실상 이 거래 정지는 좀 면하게 된 셈인데 프로텍의 경우에는 일단은 이 주석의 어떤 미기재 사유가 고의성이 좀 충분했다라는 어떤 인식 때문에 검찰 고발됐고 이로 인해서 주권 거래가 좀 정지가 됐죠. 네. 기타 시장 안내 좀 보도록 할게요. 회사는 이에 대해서 실질심사 대상 결정 기한을 좀 안내를 했는데 회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2022년도 4월 27일까지 영업일 기준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다. 즉 뭐냐면 4월 27일까지 상장 실질심사 대상으로 포함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네. 실질심사 대상으로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최종적으로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상장 유지 결정이나 상장 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등의 세 가지 결정 중에 한 가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관건은 사실상 이 검찰 통보 이후에 검찰에서 만약에 이 고의성 여부입니다. 네. 이 고의성 여부의 어떤 입증 과정, 조사 과정에서 만약에 이런 특수 관계자의 어떤 거래 행태 또는 이게 배임의 요소로 만약에 작용이 된다면 법률상의 어떤 상장 폐지 실질 심사의 어떤 사유 요건까지 추가될 수 있죠. 횡령과 배임이 자기 자본의 10%가 좀 초과되거나 10억 원이 초과되면 거래 정지 사유가 좀 추가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요건들이 아마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저는 사실상 이 가부를 검찰 조사 여부를 보고 좀 판단할 것 좀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상장 폐지까지 갈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만약에 이 실질심사 대상으로 좀 포함이 된다면 아마 이 내부적인 어떤 시스템의 어떤 변화 여부를 보고 상장 유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네, 일단 그러면 4월 21일 이후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관건은 검찰에서의 고의성 여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기업 프로텍에 대해 살펴봤고요. 두 번째 기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일신바이오입니다. 일신바이오는 1988년 설립됐으며 2017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동결 건조기, 초저온 냉장고 등 연구용 장비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산업용 동결 건조기, 초저온 냉장고, 플랜트형 동결 건조기 등을 판매 중이며 종속회사를 통해서 해외 수출 영업 및 마케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2007년엔 산업자원부로부터 신기술 인증 마크를 획득했고 2010년 조달청 우수 제품으로 지정돼서 정부 출연기관에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개별 기준 매출액은 243억 원, 영업이익 74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은 6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3.7%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62.3%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매출 증가 및 원가 절감 등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확인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최종적으로 감사 보고서 좀 제출을 했는데 먼저 좀 히스토리를 좀 볼게요. 회사는요, 일단은 이 4월 7일이었죠. 3월 22일자 공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감사 보고서 제출에 지연 공시를 좀 했었는데
회사는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이 감사 보고서를 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3월 23일까지 감사 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받은 당일에 공시를 해야 되는데 감사 자료 제출의 지연으로 인해서 외부 감사인의 감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감사 보고서를 수령하면 공시하겠다라고 좀 밝혔죠. 감사 보고서의 어떤 지연 제출은요, 사실상 이 회계 감사의 어떤 감사점에 대한 어떤 미비 또는 이견의 어떤 조율 과정들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어떤 감사 보고서의 어떤 제출이 제 날짜에 좀 하기가 힘든 경우에 이 지연 제출 공시를 하게 되는데 회사는 이와 별개로 4월 7일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습니다. 네네. 회사는 감사 의견 비적정설에 대해서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고 4월 8일 6시까지 좀 답변을 해달라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회사 이에 대해서 바로 어제 이제 답변을 좀 했습니다. 감사 보고서 제출입니다. 잠깐 로딩이 좀 느린데요. 네네.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감사 보고서 최종 제출을 했습니다. 회사 2021년도 개별 재무제표 감사 의견은요.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의 사유 해당에는 미해당,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검토 의견의 비적정에는 해당이 되면서 지금 내부 통제 비적정 그리고 감사 의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으로 인해서 지금 주권 거래 정지 사유가 좀 발생이 좀 된 거고 이에 따라서 좀 기타 시장에 대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감사 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1년도 사업연도에 재무제표에 대해서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감사 범위에 따른 이 한정 의견을 공시했기 때문에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하고 2022년도 4월 28일까지 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년간 개선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일신바이오 감사 보고서에서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으면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 한정 의견의 근거를 한번 살펴보면 재고 자산 수불수 적정성 그리고 발생하는 원가에 대한 적합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대표님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 보고서 먼저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할게요. 회사 한정 의견의 근거 우리 앵커님께서 좀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재고자산 수불부의 적정성 그리고 단기 발생 원가의 합리적인 배분과 관련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서 재무제표 금액이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 자, 이 외에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재고자산 수불부가 뭔가요? 자, 어렵죠. 회사가 재고자산 수불부라는 건 일종의 대장입니다. 매 월별로 회사가 이 재고 자산이라는 거에 생산된 물가가 있죠. 생산이 됐고 그다음에 이 출고가 되고 남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고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월 달이면 12월 달에 남은 재고가 1월에 넘어가서 1월에 생산된 재고와 합해지고 여기서 판매되는 어떤 판매되는 재고 수량이 좀 나가게 되면 제품의 어떤 당월 또는 기말에 남아 있는 부분을 이 재고 자산이라고 좀 불리우는데 이 재고 자산이 들어오고 나간 입출 관련된 어떤 이 제품의 어떤 수불부가 조금 잘못됐다. 들어오고 나간 이 사항이 좀 맞지 않는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한 것 같고 네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발생 원가라는 부분은 이 출고 수량 대비해서 원가 비율을 차감한 그 금액을 원가에 따른 어떤 재고 수불부에 발생 원가로 좀 산입을 하는데 이 부분이 합리적으로 좀 배분되지 않았다. 아주 쉽게 말하면요. 제품을 만들고 팔고 나서 남은 재고가 좀 잘못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회사의 재고는 이만큼 남아 있는데 아마 이 원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원가에 추정된 금액 그리고 출고된 어떤 제품의 금액과 최종 원가 금액이 좀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부분 수불부가 좀 맞지 않는다는 것은 재고가 잘못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제품 재고는 있는데 이게 과대하게 좀 남아있거나 또는 원가는 훨씬 더 많이 투입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최종 재고보다는 오히려 판매된 원가율이 좀 높았는데 이 원가 비율이 좀 적게 좀 적용됐을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일단 재무제표를 좀 하단에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재고 자산의 구매기 부분이 지금 85억 정도로 좀 남아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어떤 이 재고 자산의 어떤 투입 비용 자체를 매출 원가를 좀 차지하더라도 지금 243억 원의 매출이 있었고요. 매출 원가가 112억 원인데 지금 영업이익이 77억을 좀 기록했죠. 재무제표 관련돼서는 지금 이 제품의 수불부라는 것은 영업손익에 관련된 원가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매출 원가 부분에 대한 어떤 증감 효과가 만약에 있다면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불부가 좀 잘못됐다는 것은 회사가 다시금 월별의 어떤 수불 대장을 다시 좀 정리해서 이 부분을 좀 적정하게 좀 최종적으로 좀 반영한다면 재무제표에 어떤 금액 수정은 좀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수불부에 관련된 관점이 다시금 제대로 좀 반영이 된다면 저는 반기 이전에 재고자산 수불부의 어떤 적정성을 좀 입증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이 재고자산 수불부의 적정성까지 이제 같이 짚어주셨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 한정 의견 사유를 좀 해소하려면 재감사에서 좀 수월하게 적정 의견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관점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자, 이 부분이죠. 재고자산 수불부의 적정성 발생 원가가 합리적으로 좀 배분됐는가. 지금 이 감사인이 판단했던 부분들이 원가에 대한 비중이 좀 적게 잡혔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뭐냐면은 이게 이 재고자산 부분을 역산해서 다시 좀 맞춰가다 보면 네. 지금 분명히 이 출하된 순환과 투입된 원가의 비중이 어떤 괴리감이 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2020년도나 2019년도부터 발생된 어떤 원가 수불부가 모두 잘못됐다면 2020년도 그리고 2019년도까지 좀 수정할 수 있는 어떤 요건들이 좀 충분한데 네. 지금 감사인의 어떤 코멘트는 이런 부분들까지 좀 내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2021년도에 발생된 어떤 수불부에 대해서 다시금 정리가 좀 잘 된다면 가장 최근에 본 어떤 의견 거절 사유 또는 한정 사유를 우리가 좀 검토해 봤을 때 1심 바이오의 지금 이 한정 의견 근거는 충분히 회사가 좀 극복 가능한 숙제가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이 보다 쉽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거래 쪽에도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2021년 수불부가 그래도 정리가 좀 잘 된다면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제 사업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결 건조기 그리고 초저온 냉장고 등 주로 이제 연구용 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백신 개발 및 상용화가 이루어지면서 콜드체인 관련주로도 이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주가 이제 상승 이력이 있었고요. 근데 실질적인 이 콜드체인 관점에서 매출 확장도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이 매출 포지션을 좀 보면 지금 회사 초저온 냉동고 관련된 백신의 이 보관을 위한 초저온 냉동고 관련주로 좀 분류된 소위 콜드체인 관련주로 부각이 됐었죠. 시세는 많이 냈는데 그리고 작년 1월에는 조달청에 이 공급 계약 한 67억 원의 공급 계약까지 좀 있었죠. 네. 그래서 많은 이 분들이 백신의 어떤 공급량이 좀 증가됐을 경우에 이 초저온 냉동고의 어떤 수요량이 좀 증가될 것이다. 지금 이런 모멘텀 때문에 매수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 매출의 어떤 증감폭은 좀 미미합니다. 지금 2021년도 그리고 2020년, 2019년도 3개년도치를 좀 보면 초저온 냉동고의 이 매출은 2019년도 40억 8천만 원이 좀 불과했는데 2021년도 62억. 지금 이 콜드체인 관련주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 성장폭이 좀 크게 미미하죠. 네. 동결 건조기 부분은 오히려 좀 실적이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결 건조기의 LP 모델에 한해서는 지금 매출액이 좀 증가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매출의 어떤 증감폭을 좀 본다면 이게 콜드체인 관련주라고 좀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출의 어떤 확장성을 좀 더 가져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백신 유통이 사실상 작년 상반기부터 이 백신 공급이 좀 진행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2021년도 하반기에는 본격화된 백신의 어떤 접종질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병의원들의 어떤 이 초저온 냉동고의 어떤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라는 예고가 있었지만 막상 실적적인 측면 보면 20억 정도, 지금 한 18억 정도의 매출 성장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콜드체인 관련주라고 좀 불릴 수 있을까? 좀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좀 미미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 감사 의견 한정으로 인해서 주권 매매가 정지되면서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을 것 같아요. 대응 전략도 함께 제시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 한정 의견에 따라서 주권 거래 정지가 됐고 상장 폐지 사유가 좀 발생은 했지만 4월 28일까지 회사는 이의 신청서를 좀 제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의 신청을 한다면 2023년도 4월 중순까지는 개선 기간을 충분히 좀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네. 회사가 지금 풀어야 될 어떤 이 한정 의견의 숙제는 재고 수불비에 대한 원가 산입 부분이 이슈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은 가장 사실상 해소하기 좀 쉽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규모 횡령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사업 부분 어떤 투자 자산이 손상의 어떤 대규모 손실이라든가 평가 손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이제 유추 해석해 보기에는 충분히 좀 극복 가능한 수준의 어떤 의견이 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반기 검토 보고서일 이전에 이 수불부 관련된 이슈를 해소해서 2021년도 사업년도에 어떤 감사 의견을 한정해서 적정으로 수반받고 만약에 반기 검토 의견을 적정을 좀 받는다면 저는 즉각 좀 거래가 재개되지 않을까 좀 예상해 보는 만큼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 회사에서 이의 신청일 이후까지 충분히 해소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판단해 보면 좋지 않을까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재고 수불부 같은 경우는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니 투자자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세 번째 기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기업은 EN플러스입니다. EN플러스는 2003년 12월 스타코의 소방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서 설립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현장용 소방 차량 등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물탱크 소방차를 비롯해 고가 사다리차 등을 제조해서 국가 정부기관인 조달청 등에 납품하는 소방 기업입니다. 소방차의 시장 점유율은 16개 업체가 98%의 점유율을 보유 중인데 EN플러스는 2021년도 기준 20%에서 3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553억 원, 영업 손실 19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 순손실은 19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1.8% 증가했지만 영업 손실은 77%, 그리고 당기 순손실은 38.7% 증가하면서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해외 매출 확대로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투자 자산의 평가 손상으로 순손실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확인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볼까요? 네, 우선은 바로 어제였는데 지금 어제 공시를 보기 전에 4월 4일 공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풍문떠는 보도에 대한 해명이 있었습니다. 쌍용차 인수 컨소시엄의 참여 보도에 관련돼서 해명한 바가 있었는데 4월 4일 이 파이낸셜 뉴스 등을 통해서 이 보도된 매체에 대해서 회사가 답변을 한 겁니다. 본 공시는 2022년도 4월 4일 파이낸셜 뉴스 등에서 보도된 쌍용차 인수 컨소시엄 참여설과 관련된 해명 공시다. 우리는 사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쌍용차의 인수 컨소시엄 참여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네. 이외에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좀 밝히면서 쌍용차 인수 관련된 모멘텀이 단계 좀 부각이 좀 됐었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쌍방울 그룹을 필두로 해서 지금 EN플러스, 그다음에 뭐 KH그룹, 최근에는 KG그룹까지 좀 가세된 쌍용차 인수의 어떤 과열 양상이 좀 있었는데, 자, 그런데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풍문떠는 보도에 대해서 다시 해명을 좀 했죠. 네. 4월 4일자 풍문떠는 보도에 대해서 재공시를 미리 한 건데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차 인수 컨소시엄 참여 보도에 관련된 해명입니다. 회사는 4월 4일 파이낸셜 뉴스 등에서 보도된 쌍용차 인수 컨소시엄 참여설 관련된 해명 공시에 대해서 위 사항에 대해서 당사는 쌍용차 인수의 컨소시엄 참여 여부를 검토했는데 당사가 진행하는 신규 사업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컨소시엄 참여에 대한 검토는 중단하기로 했다. 즉 쌍용차 인수에서 발을 빼겠다라고 좀 공시를 했는데, 자, 이 공시 우리 앵커님 어떻게 좀 보여져요? 4월 4일 날 쌍용차 인수를 했다. 주가가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3일 지나고 나서 갑자기 우리 안 합니다.
자, 이 답변, 이 조회공 시 요구에 대한 어떤 답변의 어떤 성실성이 좀 많이 좀 결여된 답변이 그렇죠. 아닌가. 조금 좀 씁쓸한 공시가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EM플러스 4월 4일에 쌍용차 인수 컨소시엄이 이제 미확정 공시를 낸 뒤에 바로 어제였죠. 7일에 결국에는 컨소시엄 참여 검토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에 이제 뭐 쌍용차 인수 컨소시엄 참여설에 주가만 오르다가 이제 제자리를 찾은 모습인데 대표님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EM플러스의 최근 어떤 주가를 좀 보면 지금 쌍용차 이 인수 소식이 좀 전해졌던 4월 4일이었죠. 자, 이 조회 공시 답변 기일까지 주가 형성된 이 구간을 좀 보면 사실상 지금 뭐 4,000원 초반에 있었던 이 종목이 5,980원까지 단기 좀 급등을 했어요. 바로 쌍용차 인수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는데 지금 다시 안 한다라고 좀 밝혀하니까 주가 다시 오른 만큼 좀 내려왔다는 네, 거죠. 거의 제자리로. 그렇다면 지금 매수했던 요 구간에 있던 많은 투자자 입장에서 소위 답답함을 넘어서 너무 짜증이 좀 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조회 공시의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는데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공시상의 이슈가 있습니까라고 성실하게 답변해야 되는 회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유가증권 공시 규정이 살짝 좀 헷갈린데 코스닥 상장의 이 규정에 의해서는 조회 공시 요구의 제척 사유라는 게 있어요. 14일 이내에 미확정 공시를 다시 번복하는 중요 내용을 번복하는 어떤 사례가 좀 있다면 네. 이게 불성실 공시 법인의 어떤 지정 사유에 해당이 되거든요. 지금 유가증권 시장의 어떤 공시 규정이 지금 제가 잠깐 숙지적 관점에서 다소 좀 헷갈린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지금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검토 중에는 있다.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요하게 어떤 답변할 게 없다. 사실상 우리가 답변한다면 이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쌍용차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가 검토 단계, 아직 적극적인 어떤 검토 단계보다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부를 좀 검토하고 있다. 뭐 소극적인 답변 내지는 아니면 중요 정보 없음으로 답변해서 충분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확정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때 가서 공시해도 돼요. 이건 번복 사유는 아니었죠. 당장은 우리가 애매하게 결정하기에는 다소 애매한다면 차라리 중요 정보 없음이 맞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구를 보면 사실상 쌍용차 인수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네. 자, 누가 봐도 이게 시세에 오인을 줄 만한 요소가 그렇죠. 다분한 문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글을 쓴다면 중요 정보 없음이나 우리 회사는 쌍용차 인수 여부에 대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 검토에 따라서 할지 안 할지는 뭐 어떤 위험도에 대해서 좀 기재를 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검토를 하고 있지만 확률상 우리 이 적극적인 어떤 이런 문구라는 것 좀 자제하는 것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일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중단하기로 했다. 자, 이게 좀 저는 좀 애매모호한데 사실상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회사의 어떤 이런 태도가 굉장히 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문구가 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네, 14일 이내에 미확정을 번복함으로써 불성실 공시 법인에 지정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주셨는데 회사에 좀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 급등으로 인해서 이제 아까 본 것처럼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대응 전략을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도 궁금한데 말씀해 주실까요? 네, 4월 7일자에 유에킹이 3일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중단 이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이 배경이 좀 궁금했는데 네네. 사실상 이 금융감독원의 어떤 움직임이 왔습니다. 바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좀 이 발표자가 좀 나왔죠. 쌍용차 관련된 이 인수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연일 널뛰기로 좀 급등을 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장의 어떤 개입 여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겠다. 자, 이게 좀 우려스러운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상 쌍용차의 어떤 인수 소식이 좀 발표가 좀 되면 묻지마식으로 주가가 좀 급등을 했죠. 그렇죠. 쌍방울 그룹도 그랬고요. KH그룹 그리고 EM플러스 뭐 KG그룹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금감원의 이런 적극적인 어떤 시장 개입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당국이 철저히 좀 조사를 하겠다라고 좀 발표가 되고 나자마자
지금 쌍용차 이 인수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구상 금융당국의 어떤 이 액션으로 인해서 이 부담감으로 좀 작용을 했었는지 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월 4일자 이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어떤 이 문구 자체가 지금 앞으로도 이 공시 어떤 제도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조회 공시 요구를 고의적으로 좀 유도해서 오히려 이를 이용해서 주가를 좀 인위적으로 조금 올릴 인위적인 어떤 개입되는 어떤 요소가 좀 크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어떤 이 공시 제도도 조금 현실성 있게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예측을 좀 해보고요. 자, 오늘 차트를 좀 보면 지금 오른 만큼 모두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어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도 6.8% 하락한 3,960원에 지금 이 장을 좀 마쳤는데 보유자 관점에서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차트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삼각형의 모양입니다. 지금 모양만 보더라도 지금 삼각형인데 네. 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인가? 인수 기대감으로 적극적인 어떤 인수를 표명을 했다가 다시 지금 이거를 우리는 검토를 안 한다. 중단한다라고 좀 밝힌 만큼 이에 대해서 회사의 어떤 책임감 있는 어떤 자세도 좀 중요해 보이고요. 지금 사실상 이 보유자 관점에서 신규종 매수 관점도 좀 고려하기는 좀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기 급등에 따른 어떤 매물대가 상존하다는 거죠. 네. 자, 이 구간까지 어떤 매물대 좀 상존하기 때문에 신규종 매수 관점에서도 가격 조정을 좀 더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 예상을 좀 해보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 오른 만큼 좀 내려왔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좀 하단 구간인 3,300원까지 주가가 좀 이탈될 수 있는 어떤 그림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지지대 구간에서는 자, 요 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을 한 번 더 볼 텐데 3,800원이 이탈되지 않는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 네네. 3,800원이 이탈된다면 3,300원까지는 주가가 좀 조정받을 수 있다는 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쌍용차를 인수 추진한다고 해서 이제 급등을 했다가 상승분을 반납한 모습이었는데요. 금감원의 조치가 이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회 공시 요구도 좀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의 또 책임 있는 자세도 함께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보유자 관점에서는 3,000원이 이탈된다면 이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신규 매수는 추천하지 않는다. 그리고 3,8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